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피로헤타병 그리고 기타 세균 감염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순서는 스피로헤타에 해당하는 스펠레스, 렙토스피로시스 그리고 기타 세균 감염에서는 애너빅 인펙션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피로헤타라는 건 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처럼 이렇게 생긴 박테리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병원균이 트레포네마 팔리둠, 메독균, 그리고 렙토스피라 인터로간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나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 버터페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은 세펠레스 메독부터 봅시다. 메독균 이름이 트레포네마 팔리둠인데 이게 옛날부터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흔한 성병이었는데 그 페니실린의 발병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체 STI 중에서는 비교적 덜 흔한 편에 들어가는데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트랜스플란세탈 트랜스미션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요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애들이 걸려가지고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선천매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천성으로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균들로 5가지, torche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데 요 선천 매독은 제가 상과 파트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성인의 매독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매독에 감염이 되면요. 균에 접종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얼서가 생깁니다. 이거를 쉔커, 한자말로는 경성하감, 좀 더 쉽게 풀었으면 굳은 궤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요 궤양은 손으로 물러보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궤양은 보통 한 개만 생기고요. 만지거나 해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기에 감염이 생기면은 인귀널 캐널 쪽에도 림프노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림파드노패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삿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꾹꾹꾹꾹 눌러보면은 림프노드의 덩어리를 만져진다는 거죠. 림파드노패시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림파드노패시가 아픈 게 있고 안 아픈 게 있는데 시필리스는 아프지 않은 림파드노패시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궤양 부분이나 아니면 림프노드에서 그 검체를 얻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많은 균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infectious genital ulcer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 대략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감별 진단 방법은 제가 부인과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산부인과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궤양 모양은 비슷하게 생기는데 굉장히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병변이 있어요. 시필리스랑 완전 반대죠. 그거는 샹크로이드, 연성하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헤모필러스 두크레이라는 균에 감염이 된 거고요.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게 이제 모양은 비슷한데 통증이 심한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궤양이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콕콕콕콕 바늘로 찔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고 거기에 베지클들도 잔뜩 있는 거. 이제 바늘로 찔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궤양이 생긴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헐피스에 감염이 되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피스 감염되면 이제 베지클 생긴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 베지클이 이제 모양이 유지가 되면은 베지클인 거고 그다음에 터지면은 그게 마치 얼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헐피스, 제니털 헐피스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일기 매독의 임상 양상인데요. 보통 이러다가 궤양이 자연 소실된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은 2기 아니면은 잠복 매독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콘돔을 써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피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콘돔을 써도 모든 접촉 부분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잘 안 받고 여기서 2기 매독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세펠레드,
매독짐이라는 병변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일기 매독이랑 같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기 매독이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몇 주 뒤에 전신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빨간 병변들이 잔뜩 생기는데 이런 병변이 몸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바닥, 발바닥까지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신에 발진 생기는 감염 질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이제 USMLE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전신에 마큘로파퓰러 래시가 잔뜩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병들이 발진이 손발바닥까지 생기냐 하면은 보통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에서 손바닥, 발바닥까지 발진이 퍼졌다고 하는 거는 이 이기 매독의 강력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그 전신의 림파드노패시를 동반할 수가 있는데 특히 팔꿈치 약간 위쪽 에피트로클리어 림파드노패시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요 항문 주변에 콘딜로마 라타라고 하는 병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항문 주변에 이렇게 약간 피부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이런 병변들이 생기는데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그 항문 주변에 HPV 감염되는 콘딜로마 아큐미나타입니다. 그런데 이 콘딜로마 아큐미나타는요,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제 항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뻗어 나오는 것처럼 그 컬리플라워, 그러니까 그 컬리플라워가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매독은 조금 더 병변이 펑퍼짐하고요. 이게 좀 약간 푹 퍼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HPV 감염은 약간 그 딱딱하고요. 살이 수직으로 약간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사마귀 모양 생각하면은 이게 푹 퍼져 있는 느낌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결정적으로 요거는 이제 생식기나 항문 주변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이기 매독 병변은 보통 이제 그 항문 주변에만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콘딜로마 라타가 됐든, 아니면 이 시필리드가 됐든, 요거는 역시 균이 많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상태는 highly infectious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증상이 소실이 되면서 잠복 매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기 및 신경 매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독 검사를 어쩌다 했는데 이제 매독 검사에서 이제 그 스크리닝 테스트와 그 다음에 그 확진 검사에서 둘 다 양성이 나왔고 그런데 매독을 치료받은 적은 없다. 그렇다면은 이 잠복 매독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잠복 매독은 그런 임상적 의미가 있고 3기 매독은요. 이제 균이 직접 퍼져가지고 병변을 만들기보다는 이 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전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균이 없는데도 거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에 의한 증상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그 겉으로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요 건마라고 하는 병변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찾아봤는데 상태가 진짜 심각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궤양성 병변이 그 특히 이제 얼굴 그리고 이제 코 주변 이런 데 생겨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소설 같은 거 보면요 매춘하는 여자들이 뭐 코가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마 10중 8구는 매독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병변은 사실 이 매독균이 직접 여기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체를 얻고 그다음에 뭐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매독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매독균은 또 바스큘라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어디 일으키냐면은 에오르타의 베이사 베줄룸 여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바사 바술룸이라고 함은 이제 굉장히 큰 혈관들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런 큰 혈관들은 조직이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튜니카 인터미디아, 튜니카 인티마, 그다음에 튜니카 익스터나 뭐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자체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혈관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사 바스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에오르타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이스케믹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푹 하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에어틱 애뉴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틱 인서피션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경매독 뉴로세필리스는요, 스파이널 코드에 손상을 입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스파이널 코드가 매독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테이비스 도살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비스 도살리스는요, 그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포스테리어 컬럼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포스테리어 컬럼에는 PCML, 포스테리어 컬럼 미디언 미디언 램니스커스, PCML 또는 이제 도르설 컬럼, DCML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각신경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얘만 딱 손상이 되는 게 테이비스 도살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롬버그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RJ 로버트슨 퓨필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롬버그 사인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RJ 로버트슨 퓨필이 왜 생기는지, 요거는 이제 USML에 보시는 분들은 요게 그거의 패서피지올로지를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비스 도살리스의 그 설명들을 제가 강의록에 적어놨으니까 요거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독을 대체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매독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병변에서 검체를 얻은 다음에 Dark Field Microscopy라는 방법을 쓰면은 그 꼬불꼬불하게 생긴 매독균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토에서. 근데 이 원래 구강이나 직장 점막에는요, 병원성이 아닌, 그러니까 매독균이 아닌 스파이로레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Dark Field Examination이라는 이 검사를 하려면은 특별한 현미경도 필요하거든요. 특별한 현미경, 그 다음에 특별한 장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을 확인해가지고 매독균을 진단하는 거는 물론 시험에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에서 뭐 병변이 이런 균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독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서 바이옵시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부분 검체를 얻어서 마이크로스코피 균을 확인하는 검사 이런 걸 보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컬처가 안 돼요. 그래서 컬처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학적 검사로 균을 확인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혈청학적 검사, 세롤로직 테스트죠. 그래서 혈액에 매독균에 대한 안티바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 가지고 매독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청학적 검사는 non-treponemal 테스트, 비트레포네마 검사, 그리고 트레포네마 테스트, 트레포네마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non-treponemal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VDRL, RPR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eponemal 테스트는 FTA, ABS, 그 다음에 TPH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n-treponemal 테스트는요, 안티카디오리핀 안티바디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매독균에 감염이 되면은 요 안티카디오리핀이라는 이런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안티카디오리핀은 엄밀히 말하면은 매독균만 딱 잘라가지고
매독균만 딱 잘라가지고 반응하는 안티바디냐면은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매독균이 생기면은 요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매독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매독균의 단백질에 대한 직접적인 항체,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매독 말고 딴 거에 의해서는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매독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트레포네말 테스트만 하면 되지, 이 논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굳이 왜 하느냐? 굳이 왜 검사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논 트레포네말 테스트는요, 정량적인 검사가 의미가 있어요. 즉, 균이 많을 때는 요 항체 역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균이 적거나, 아니면은 치료가 돼서 완전히 균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양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소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는 정량적인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active syphilitic infection이 있다. 그러면은 논트레포네말 테스트에서는 초기에 이 안티바디의 타이터가 1대 32, 1대 64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1대 32는 무슨 뜻이냐면은 32배로 희석을 했는데도 여전히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일정한 스레시홀드 이상이다. 양성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2배로 물 켰는데도 여전히 양성으로 나온다 함은 안티바디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치료를 성공하면은 완전히 이게 소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가가 4배 이상 감소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4배 이상 감소. 그러니까 1대 32였다 처음에, 그러면은 1대 8, 아니면 1대 4, 1대 2, 요런 식으로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안티바디가 완전히 소실이 돼야 치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치료를 실패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걸렸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역가가 늘어나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검사기도 해요. 그에 비해서요, 트레포네말 테스트는요, 한번 양성되면 평생 양성이에요. 그리고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독을 확진하는 데는 이 검사를 쓸 수가 있는데, 치료 후에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이 검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럼 논트레포네말 테스트는 되게 기능이 많은데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뭐 별로 되는 게 없네? 그럼 이건 굳이 왜 하는 거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논트레포네말 테스트가 위양성, false positive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안티카디올리핀 안티바디인데요. 카디올리핀이라 함은 우리 몸에도 원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 안티바디를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전 인구의 1% 정도는 돼요. 그래서 특히 매독의 유병률이 낮은 곳에서는 이 논트레포네말 테스트의 positive predictive value가 떨어져요. 보통 그래서 이러면은 1대2나 아니면 1대4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또 그리고 안티카디올리핀 안티바디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죠. 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루푸스,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 이런 게 생각나세요? 이거 생각나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요. 류마티스 문제에 보면 이 VDR을 검사를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헷갈리라고 주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매독을 의심해가지고 매독 검사를 한 게 아니고요. VDR에서도 양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카디올리핀 안티바디가 생겼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줬다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논트레포네말 테스트가 매독 아주 초기에는 false negative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히스토리나 아니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설령 VDR 같은 검사가 네거티브가 나오더라도 트레포네말 테스트를 해서 그때는 이제 센시티비티가 좀 더 높은 검사인 트레포네말 테스트로 확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게 국시에는요, 요거를 절대 풀어서 문제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약자로만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게 USML을 보다 보면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보기에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VDRL이 아니라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 Test 이렇게 주면은 이게 처음 이게 약자를 자세히 보면 VDRL이네 해가지고 이제 VDRL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논트레퍼런트 테스트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그 검사병 이름끼리 써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USML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 낚는 경우가 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뭔가 좀 듣도 보도 못한 검사나 아니면은 물질 이름 같은 게 써있으면은 앞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평소에 그 저기 뭐야 약자로만 부르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기 뭐야 VDRL이랑 RPR이 논트레포네말 테스트다. 그리고 FTA ABS랑 TPH가 트레포네말 테스트인 거.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한 얘기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요 그래프 굉장히 유용하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독에 감염이 되면요, 이 VDRL, RPR 요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FTA ABS나 TPH 이렇게 트레포네말 테스트 둘 다 초기 역가가 이렇게 쫙 올라요. 그런데 이 FTA ABS나 TPH는 치료를 하든 말든 역가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VDRL이나 RPR은요, 역가가 올라가다가 치료를 하면은 확 떨어져가지고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소실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를 그 저기 뭐야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차이점이고, 옆에 보시면은 트레포네말 테스트와 논 트레포네말 테스트 비교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매독 환자에서 CSF exam의 적응증입니다. 요거는 신경 매독까지 진행을 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요게 국시나 USML이 둘 다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우선 신경에 증상이 있다. 그럼 당연히 뉴로세필리스 의심해가지고 CSF 검사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뉴로세필리스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VDRL이나 RPR 타이터가 1대 32 이상으로 아주 높다. 또는 오랫동안 치료받지 않은 매독이다. 아니면은 이미 3차 매독으로 이행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요, 증상이 없더라도 신경 매독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증상이 없는 거는 이제 크로닉 레이턴트 시필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요 신경 매독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요 CSF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매독의 치료 실패가 의심될 때, 그래서 이제 치료를 적정한 용량을 써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VDR 타이터가 잘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경 매독은 치료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독 치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까지 있는 균을 박멸을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치료 실패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CSF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HRV 감염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감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신경계 매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CSF exam을 꼭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낚는 문제로 잘 나오죠. 모든 매독 환자에서 동반으로 성병 검사, 특히 HRV 검사를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임균 이런 거 감염됐을 때도 HRV 검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임균 감염됐을 때도 매독이나 아니면은 HRV 검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독 걸렸으면은 임균 검사는 전형적인 증상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HRV 검사는 꼭 해야겠네요. 워낙 잠복기가 긴 질환이니까. 자, 그럼 매독을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기 또는 2기 매독이다. 그러면은 치료는 벤자슨 페니실린 근육 주사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 번 맞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독시사이클린을 14일간 복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기 매독이 됐거나 아니면은 크로닉 레이턴트 시필리스다. 그러면은 이때는 벤자신 페니실린 근육 주사를 3주에 걸쳐서 3번을 맞든지 또는 독시사이클린을 28일간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확 늘리는 거죠. 요거 한 번이냐, 3번이냐, 뭐 14일이냐, 28일이냐,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CSF에서 양성이 나온 신경매독이다. 그렇다면은 요때는 페니실린 G를 IV로 10에서 14일간 줍니다. 요 이제 근육 주사가 아니고 정맥 주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요, 가능하면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거나 하더라도 디센시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 페니실린 G에 정맥 주사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페니실린 정맥 주사가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 페니실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그렇다면은 셉트리악손 IV로 14일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자체는 페니실린이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치료 후의 추적 관찰은 VDRL이나 아니면 RPR, 그러니까 논트레포네말 테스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2년 내에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해야 치료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든지, 그러니까 뭐 2배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역가가 도로 올라버렸다. 그러면은 치료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재감염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독 마지막으로 그 자르스-헐크사이머 리액션이라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는요, 그 매독을 치료하느라고 페니실린을 줬는데 한 6시간 정도 뒤에 갑자기 열도 나고 온몸에 오한 들고 하면서 온몸에 갑자기 발진 같은 것이 쫙 마치 매독진 같은 그런 발진이 쫙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꼭 매독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스피로에타 감염, 뭐 라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렙토스피로시스 치료할 때도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 매독균이 그 페니실린 때문에 죽으면서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요런 정도로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요거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IV 플로이라든지 아세타미노펜, 엔세스 이런 걸 주면서 서포티브 케어를 잘 해주면은 대개 이틀 내로 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인데요. 보통 이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만약에 생겨가지고 뭐 BP가 떨어진다, 아나필락틱 쇼크가 생겼다든지 뭐 그랬다면은 요거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즉시 아니면은 몇 분, 길어야 수십 분 내로 반응이 금방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자르스-헐크사이머 리액션은 최소한 6시간 정도 지나야 오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난다. 요게 그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 반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한 시기와 증상이 생기는 시기의 시간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매독 얘기 엄청 길게 했는데요. 나중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금방 끝납니다. 먼저 렙토스피라증입니다. 렙토스피라 인트로그란스라는 균에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이 균은 그 벡터가 설치류, 이렇게 등에 이렇게 줄이 쫙 나 있는 귀여운 등줄쥐입니다. 얘네가 돌아다니면서 렙토스피라 균을 퍼뜨리고 다니는데요. 특히 얘네가 소변을 보면은 거기 균이 많대요. 그래서 이 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이런 것이 우리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상처에 접촉을 한다. 그러면은 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8월에서 한 11월 정도 늦여름 요럴 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추수철에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일, 반일 하다가. 직업은 주로 농부, 군인, 낚시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수해 복구를 하다가 아니면 추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 베이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그 이 등줄기의 소변에 오염돼 있던 그 렙토스피라 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보호복이라든지 뭐 장화, 고무장갑 이런 거를 잘 하고 만약에 이제 피부에 물이 노출되면은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요거 증상은 전신의 바스큘라이티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이거다 하는 증상은 별로 없고요. 그 마치 독감 같은 그런 증상, 고열,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conjunctival suffusion, 그러니까 결막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이런 게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전신에 이렇게 래쉬가 잔뜩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그 주요 장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헤머리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리버에서는 센트리올 로블라 네크로시스 이런 걸 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이제 NFT나 빌루르빈이 오를 수가 있고, 키드니에서는 튜뷸러 네크로시스 AKI 이런 걸로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렁으로 가면은 diffuse alveolar hemorrhage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렙토스피라 환자를 한번 봤는데 요 DAH가 심하게 와가지고 트라키오스토미까지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신의 오르간의 네크로시스나 아니면 헤머리지 이런 게 생기면서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독시사이클린이나 아니면 페니실린으로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경구 독시사이클린으로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면 페니실린 정맥 주사로 치료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남은 그 스피로타 질환이 라인병이 있는데요. 이거 USML에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질환인데 라인병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죠. 그래서 USML이 보시는 분들은 강의록에 그걸 남겨놨으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강의에서 그걸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세균 감염증 보겠습니다. 사실 책에는 여기에 뭐 anaerobic infection 밖에 없는데 저는 공부하다가 여기에 그 다른 분류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것들, 뭐 leprosy 이런 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Lemierre disease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국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USML에만 나오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anaerobic infection, 현기성 균 감염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현기성 균이 그람 양성에서는 대표적으로 펩토스트랩토코쿠스,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람 음성 중에서는 박테리오이데스, 그 다음에 퓨소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현기성,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뭐 현기성 균들이 살죠. 뭐 락토바실러스, 뭐 비피도박테리움 뭐 이런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균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현기성 균들은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균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성 균들의 정착을 방해한다. 뭐 특히 소화기 같은 곳 이런 데서 이제 활발히 번식을 해가지고 거기가 얘네가 꽉 차 있으니까 다른 병원성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번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gut flora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그 GI 트랙에 있는 이런 균들이 그 장상 소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의 면역이라든지 장의 자가 면역성 질환, IBD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좋은 기능을 하는 균들인데 이게 간혹 이제 뭐 스킨이나 뮤코사 베리어들이 파괴된다든지 하는 뭐 이런 프리디스포징 팩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균들이 깊숙하게 침투한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현기성 균들은 못 버티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몇몇 요런 애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현기성균 감염은 이제 엔도지너스 오리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게 모종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몸에 그 원래 균이 없어야 되는 그런 곳들로 가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균들은 원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같이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몸에 들어올 때는 한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 번에 섞여서 들어오게 되니까 믹스드 박테리아 인펙션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보통은 한 3에서 6종 정도의 균들이 동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균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이나 아니면 트라우마 이런 걸로 티슈에 깊은 인주리가 생길 때, 그래서 이럴 때 상처가 균에 오염이 되면은 그런 깊은 상처 안까지는 산소가 잘 닿지 않으니까 이런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생기죠. 또는 티슈에 네크로시스가 생긴다. 특히 당뇨 환자의 다이아베틱 풋 인펙션, 이런 이제 티슈 네크로시스가 되면서 이제 그 옥시지네이션이 잘 안 될 테니까 당연히 애너로백 박테리아들이 이제 굉장히 자라기 쉽게 그렇게 될 거고요. 또 그 할로우 비스커스에서 옵스트럭션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생겼다. 이제 예를 들어서 GI 트랙에서도 뭐가 있겠냐?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막힌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균이 그렇게 차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브론키얼 트리, 빌리얼 트리 이런 데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도 역시 아노르백 박테리아들이 들어가가지고 번식하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body가 몸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든지 하면은 역시 이 아노르백 박테리아들이 자라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조건들은 굳이 아나에로빅 인펙션이 아니더라도 균이 거기에 니시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번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조건들이에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아나에로빅 인펙션이 잘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인펙션들이 다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근데 특히 아나에로빅 인펙션을 시사하는 특징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얘네가 대사 과정에서 발효나 아니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oul smell, gas formation, 냄새가 많이 나면서 앱세스나 아니면 가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ultiple organism이 나온다. 즉 이제 검체를 얻어가지고 그람 염색을 하거나 하면은 모양이 가지각색이고 그람 양성, 음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균들은 성장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양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컬처를 하면은 딱히 나오는 균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균들은 항생제 저항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생제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너로빅 인펙션이 의심될 때 쓸 수 있는 항생제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카바페넴 종류는 다 되고요. 퀴놀론 중에서는 목시플록사신만 됩니다. 시프로, 레보는 안 돼요. 그리고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 그 다음에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 복합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여기 엠피실린 수박탐,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현기장 균 감염에는 보통 엠피실린 술박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에로빅 인펙션에 특히 효과가 좋은 게 메트로나이다졸, 그 다음에 클리나마이신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지만 믹스드 인펙션이 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항생제를 보통 섞어가지고 브로드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가 앱세스 같은 거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티슈 데브리망, 그 다음에 앱세스 트레이닝 같은 이런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애너로비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특히 매독이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독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케차, 미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다루겠습니다.